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아베노믹스와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주도해왔던 구로다 총재를 이을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인데요.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때그때마다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미국 경제의 노랜딩 문제를 진단해드린 바 있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외신을 비롯해 국내 신문사들도 일제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좀 제가 그러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있어서 예. 처음 얘기할 때 좀 다소 어렵다 이런 쪽이었는데 계속 경제 용어는 이렇게 새로운 용어들은 많이 들으시면 익숙해지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노랜딩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조차도 신조어에 해당되는데요. 상당히 좀 경제학에서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에서 뭐 침체기, 성장기에서 이렇게 익숙하셨던 분들은 노랜딩 용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예. 그래도 오늘 지금 홍익거에서 말씀하신 대로 외신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경제신문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이 노랜딩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일면을 다 장식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매일경제신문에도 전부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제 용어는 대중화되면 커먼센스가 되고 나중에는 이론이 된다. 경제 예. 이론은 커먼센스다 이렇게 상식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외신을 통해서 외신이라든가 국내 언론이 오늘 다 나왔으니까 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도 노랜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 발표되는 CPI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한 중에 이 노랜딩 용어가 가장 3대 지수를 올리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가장 적합한 인과관계를 시청자분에 전해드려야 되거든요. 예. 상승했을 때 의미가 불확실하면 이쪽 저쪽 끌어대면 상당히 미국 증시 상황을 이렇게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외신이라든가 노랜딩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랜딩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 경기 관련해서 침체할 때 속도가 천천히 되느냐, 경제 주체가 대응할 만큼 속도가 천천히 되느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제 홍 앵커께서 예. 해외 여행을 다 갔다 오다가 최근에 일본인가 어디 갔다 오셨죠? 예, 잘 갔다 오시다가 이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착해서 항공사가 착해서 이렇게 될 땐 예.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소프트 랜딩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항공사의 이렇게 착륙 기술이 좀 불안해서 예. 이렇게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꽈당 하면 이거는 뭐냐? 경제에서 보면 경착륙에 해당된다. 거기서 유래되는 용어입니다. 예. 지난주에 설명을 좀 부연해서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한국에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올 때에는 우리 홍 앵커 좀 불안감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소프트 랜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 랜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비행기 항공사의 기능은 세계에서 좀 가장 예. 이렇게 높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용어다. 이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 근데 이것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어나지 않는다. 소프트 랜딩도 하드 랜딩가 아니다. 그러면 경기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미국은 물가는 잡히죠. 예.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도 완전 고용 시장이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올해 IMF 전망치가 전부 올려지죠. 예. 오늘 EU 전망도 올렸습니다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경기 종전에 우리가 알렸던 비즈니스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새로운 뉴노멀 현상인데요. 예. 이런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월가에서 노랜딩 얘기가 나오니까 뭐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니고 하니까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경제 이론으로 이걸 흡수할 것이냐. 우리가 경기의 저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성장기가 되고 회복기 성장기가 되고 정점을 통과해서 우리가 쇠퇴기에 접어든다. 뭐 이런 쪽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익숙해질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예.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뒷전에 하고 새로운 경제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마 올해의 10월 달에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건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노랜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 보면 연초까지 이 비관적인 단어들이 상당히 많았죠. 뭐 증시 붕괴론, 대공황, 더 큰 위기, 그레이트 리세션. 사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됐다는 거를 보여주는 입증 아닙니까? 네, 사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문가들의 과거의 차트 분석이라든가 그래프 몇 개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1990년대 홍앵커와 지금의 홍앵커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과거의 행적을 이렇게 보였다고 해서 홍앵커가 있다고 보여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보일 것이다. 그게 차트 분석 이런 건데요. 예. 물론 나름대로 유용성이 크긴 합니다는 거기에 그래프 몇 개 가지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예. 1990년대 홍앵커 입장에서는 뭐 챗 GPT라든가 AI라든가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든가 장착되지 않았죠. 예. 지금은 세계 모든 정보를 남아프리카 혹은 홍수 얘기도 3분 이내에 도착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런 사건이 나오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분석상 떨어진다. 이런 것은 하나의 참고 지표만 되지. 이것이 마치 올해 것처럼 그레이트 리세션, 증시 붕괴된다, 더 큰 위기가 된다, 대공황이 된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본인 자신들도 지금 많이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을 살아난 얘기, 예. 뭐 이렇게 해서 경기에 대해서 내가 지난해에 더 큰 위기가 될 때 제분 그 비관론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방송에서 이 경제 전망을 수정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인데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목표만 채우면 이렇게 수익률을 좀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한번 수익을 실어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는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오늘 아마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긴 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투자했던 사람은 대박이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난주에 차익 좀 실현해달라 하는데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는 떨어졌었는데요. 마감은 지수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정영국 PD께서 아마 이런 거 잘 준비하시니까 마감 지수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시청자분한테 보여주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올해 연초에 세계은행은 그레이트 리세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 있는 선진국의 95%, 신흥국의 70% 이상이 경기가 침체된다. 이건 뭐 그레이트 리세션이죠. 예. 선진국의 90%가 침체된다니까. 신흥국도 저 경제 성장의 연령도가 굉장히 탄력도가 있는 여기도 70% 탄력하니까. 예. 그럼 이거 보면 증시가 붕괴되는 거죠. 근데 한 달 후에 IMF의 전망을 보면 침체가 되지 않는다. 침체가 되더라도 슬로우 세션 된다 하는 쪽도 이렇게 되는데요. 성장률 높였습니다. 2007에서 2.9% 높이고 회원국들의 이렇게 올해 성장률은 80% 이상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세계적 예측 기관들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IMF는 그레이트 리세션의 월드뱅크에 대비해서 슬로우 세션. 증시에서 보면 월드뱅크대로 간다면 증시 붕괴인데 자 IMF 전망으로 보면 골드락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인플레도 작년 3분기에 정점이 됐다. 예. 이 상황이 오늘 또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인플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유럽이지 않습니까? 예. 유럽의 성장률은 지금 홍앵커랑 이언캐스가 전해주셨습니다는 자 올해 성장률 0.3에서 0.8 상향 조정됐죠. 예. 물가도 정점을 지났다. 왜? 천연가스 가격 폭락. 이런 점이죠. 예. 이게 고스란히 확인되는 상태에서 이제는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렇게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이클을 그리지 않는다. 노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앞서 언급하신 테슬라의 경우에는 오늘 1% 하락 마감한 걸로 예. 확인이 장중엔 그렇게 확인했는데요. 마감을 못 봐서. 네, 1% 하락 마감됐고요. 자,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지명된 우에다 가즈오가 일본 의회 승인을 받는 날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것은 워낙 10년 동안 예. 정확하게 하면 횟수로 12년 동안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사람이 교체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금리 정책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수정되는 30년 만에 수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올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사실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
우리가 일본은행 이렇게 총재를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금요일에 지명됐죠. 예. 김영삼 상사에서 정부가 지명했으니까 사실 일본 의회 승인만 거치면 사실상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4월 8일 날 그렇다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퇴임하는 거다. 근데 오늘 확정되면 그렇다는 사실상 말을 안 한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사실상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겹치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한 사항만 겹치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영향 미치는 쪽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의회 승인되면 사실상 확정되는데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과연 일본의 1990년대 이후서부터는 제로금리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 되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추진되면서 마이너스 금리 폭이 더 떨어지고 예. 그리고 일본의 엔저를 도모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게 했던 마이너스 금리제, 제로 금리제, 그다음에 아베노믹스가 처리될 것이냐 이 대목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사실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작년에 아베 수상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최고 통수권자는 사실 이렇게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는 아베가 우리 한국 국민의 아주 가슴을 모금단지는 삶을 감안하면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는 저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베와 그다음에 구로타 간에 예. 일본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이 체제가 10년 만에 탈피하는 거죠. 작년에 아베가 죽었고 이번에 구로타가 4월 8일 하면 이것도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면 가장 큰 이슈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사실상 확정되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본은행 총재 지명은 일본 국민의 승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울트라 금융만화 추진 과정에서 일본 국민의 희생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모든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힘이 커지죠. 예. 우리가 보면 이번 주 들어서도 주주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일제히 문화일보라든가 실어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다음 달에 주총 시즌을 맞지 않습니까? 국내기금은. 예, 그렇죠. 그러면 주총 시즌 안에 공시를 3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그 공시할 때 의사회 이렇게 뭘 하겠다 하는 것을 이사회 의사가 교체된다든가 배당률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적어 놓아야 주총에 이렇게 승인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모든 펀드들이 자기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주 교체 행동주의가 일제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주 그렇게 크게 나오는 이런 건 마찬가지로 그런 바탕에 있어서는 이제 오너들이든가 예. 기업의 CEO들이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상장 기업의 임직원보다도 주주들의 힘이 세져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든 뭐든 마찬가지로 한 나라 입장에서도 바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우에타의 사실 정책 변화의 연과 관계없이 차기 일본은행 총재 지목은 일본 국민의 승리다. 이런 쪽의 표현도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렇다. 왜냐하면 일본의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스터 비오제를 임명했죠. 예, 그렇죠. 근데 본인이 고사를 했는데요. 왜 고사를 했을까? 진짜 일본 국민들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게 우에타가 갖고 있는 하나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예. 우에타도 똑같은 고민에 처해 있을 거를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행 총재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은행에 예. 분명히 한국은행 총재보다 많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그 정도 높은 연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 일본 은행 총재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특별히 개인의 책임을 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둔다 하는 것은 본인이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맞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렇다가 비난 상태에서 본인도 그렇다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더 하지 못하면 나중에 개인의 명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돼서 이번에 우에타가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요구도 크지만 본인 자신이 지금의 상황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도 감안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990년서부터 그다음에 사실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기간 동안에 일본의 제로금리 처하고 일본 국채 발행에
GDP 대비해서 270%가 될 만큼 국채 발행을 일본 국민이 사줬습니다. 97%를 사줬습니다. 예. 근데 이 표가 뭐냐? 제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자가 1%도 안 나오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자, 당신네들한테 경기를 부양해다 보려고 했는데 자,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동안 국민들한테 경기 부양을 해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국가가 부도래도 변화되지 않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미스터 비오조이가 결국은 사용하게 되고 이번에 우에타 학교에서 들어오게 된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 국민들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일본은행 총재도 앞으로 일본 국민의 요구를 좀 수용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유럽의 경제 전망이 나왔죠. 예. 0.3에서 0.8% 상향 조정되고 물가도 정점을 지났다. 예. 그 자체를 보면 골드락스에 해당되죠. 오늘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예. 공교도 그 시점에 사실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의회의 승인을 아마 지금 승인은 무일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한 상태에서 오늘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작년 3분기에 보면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성장률이 작년에 사실 마이너스 여기 나온 겁니다. 0.3% 추락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는 3%대 이상 다 고공행진이 되거든요. 예. 일본은 그렇습니다. 일본은 저물가 디플레 국면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 예. 자, 지난주에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3%대가 왜 이렇게 우리네 물가가 5%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본의 물가가 일본 국민들이 경제 고통이 심할 만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민들이 디플레 상황에서 물가가 마이너스 국면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물가가 3.8% 정도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일본 국민들이 경악하게 하는 수준입니다. 고통스러운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총재에 대해서 교체라 국가 부도가 돼도 괜찮다 변화가 되지 뭐 기대를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여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심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다. 우에타가 수고하더라도 예. 과연 지금에서 탈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그동안 엔저 지금의 정책을 고수한다. 그러면 엔저가 지금까지 왔죠. 아베노믹스 일본 경기 회복했겠습니까? 못했죠. 예. 자, 지금 상태에서 현재 정책 수준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엔저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자, 지난 10년 동안 경기 회복을 못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상태에서 현 체제 유지하기도 그래서 일본 국민의 변화가 도는 거다. 자, 그러면 변화를 모색해 보자. 그러면 자,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해서 금리를 올리고 예. 엔화가 강세가 된다 하는 이 체제로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의 제로금리 정책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 우에타가 반대한 시각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엔달러가 한때 129엔에서 130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정책 변화가 못한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국채이자가 더 증가되죠. 예. 국가 디폴트가 돼서 경기에 부담. 두 번째는 엔고가 되면 수출에 익숙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경기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 지금은 현 체제 유효기자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 변화에서 사실상 엔고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오가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자, 미스터 비오제이가 자기가 일본행 총재도 고세한 거고 위에다가 정책 변화 모색하겠느냐 할 때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한때는 129에서 지금 131, 132 정용 PD께서 엔달러 환율을 보여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131원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다시 엔저가 돌아가는 모습도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에다 가즈오 총재에게 좀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일본의 버냉키 의장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냉키 의장처럼 이 위기 상황 리스크를 해결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일본은 지금 경제에서 보면 위기 국면입니다. 예. 사실 일본의 위기 국면에서 재정 정책은 국가 채무 때
경기를 부양시킬 수는 없는 거고 지금까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현체제 유지하더라도 엔저 유지하더라도 경기 회복하기 어렵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책 변화에서도 엔고를 가더라도 정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분명히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2008년 미국 경제가 어려울 때 대공황의 전문가였던 버냉키 장이 이것을 극복했다 해서 자 레이 서머스 교수가 위기 파이터로서 위에다가 될 것이자 하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 문제가 시장에서 왜 이렇게 자 위에다가 위기 파이터에서 레이 서머스 교수가 얘기대로 위기 파이터의 역할을 할 것이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통화 정책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일본은 정부의 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재정 사이드가 쓴 룸이 있어야지 통화 정책에서 룸이 있는데요. 재정은 더 답답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레이 서머스가 위기 파이터 역할을 하려는데 분명히 위기 파이터 역할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 위에다가 해주길 바라는데 여건 그렇지 못하다. 여건 그렇지 못하다. 예. 이게 지금의 처해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차기 일본은행 총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예. 지금 의회대가 오늘 일본의 의회 승인을 거쳐서 사실상 확정됩니다는 일본은행과 통화정책 자체만으로는 2008년, 2009년 벤 버냉키가 페드 의장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위기상을 극복했던 이런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단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민당과 일본 정부가 꽁짝을 해서 예. 수출 주도의 압축 성장, 리듀스 그로스 압축 성장한 계획 경제 압축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 미국과 달리 정부와 일본은행과 할 때 우선순위를 볼 때는 우열 관계를 할 때는 정부가 큽니다. 예. 미국과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시다 정부와 재정 정책의 협조가 선도권이 돼야 되는데요. 이 선도권에서 협조가 되지 않을 때는 제 아무리 뭐 위에다가 들어오든 예를 들어서 버냉키 장이 일본행 총재로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오든 간에 일본의 위기 파이터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숨통이 터져야 통화 정책에서는 숨통이 터질 수 있고 위에다가 위기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일본은 국가 채무를 개선시키는 사항이 굉장히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자막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정 지출 요인이 많죠. 그렇죠. 뭐 국방부 무장하니까 국방비 재원만 해도 엄청 크거든요. 지금 예. 무장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이라든가 해서 오히려 이렇게 국채 발행해서 이렇게 그 국방비 재원을 증대시키겠다 해서 일본의 그 기시다 정부는 위에다가 들어오긴 했지만 저 위에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 빈대서 더 쓰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일본이 갖고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 일본이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이라도 좀 역할을 하려면 일본 정부의 기시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국채 상환 이게 비상시입니다. 예. 미국은 아직 상한이 조정되지 않았거든요. 6월까지 지금 비상금에서 되는 체제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페드와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겠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확 틀어막고 있으니까 지금 예. 하원 의장 메카시도 확 틀어막고 있으니까 이 부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6월 5일까지 좀 과도기적인 조치, 제3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 측면에서 자 컨설 발행이라든가 이자만 내니까 예. 그다음에 바이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들 설명드렸습니다. 가불제도 페드에서 미리 땡겨 쓴다든가 그리고 국유지를 매각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일본 내부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 문제니까 일본 정부와 함께 일본은 너무 저축률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예. 일본 국내 저축률이 6.5%입니다. 우리나라 민간 저축률은 지금 2%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GDP 기여도의 약 70%를 차지하는 여기서 소비가 딱 해서 안 되니까 이 그동안 뭐냐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뭐냐 현금 보유가 많거든요. 예. 쓰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쓰게끔 하려면 뭐냐 저축에 쓰면 세제 혜택을 줘야죠. 이게 네거티브 세이빙 텍스다. 이것이 일본의 기시다 정부와 협조를 해서 역할을 해야 위기 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경제와의 연관성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에다 총재가 들어올 경우에 한국의 부동산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외환위기의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보였습니다. 과거 1997년에 예. 김영삼 대통령이 한일 의회 초회에 염하면서 외환 보유가 부족하니까 사실 일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국의 위기 상황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지없이 일본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엔화 자금이 제일 먼저 빠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했거든요. 예. 즉 일본이 10년 만에 경제 정책을 모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전문가께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자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부산의 광안리라든가 이런 쪽에 있잖아요.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 왜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고 엔저니까 자, 일본에서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일본의 바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지금 뭐냐? 이제 차기 총재에서 정책 변화가 된다. 제로금리 정책에서 탈피한다. 마이너스 탈피한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된다. 자금이 빠져야죠. 우리나라에 들어갔던 부동산이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조금 꿈틀하다가 다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예. 지금 뭐냐? 4월 8일 날 그렇다가 교체가 되면 와다나베 부인들이 이탈돼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되지 않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검토한 대로 일본에 우에다가 들어온들 예. 정책 변화가 어렵고 두 번째는 과거와 다른 것은 원화와 엔화 간의 동작에서가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는 0.7 정도인데 지금 예. 0.1 정도로 낮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유튜브 클릭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뭐냐 위기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시각은 잘못돼 있다. 이런 점은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차기 일본은행 총재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